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지금부터 실험계법이 시작됩니다. GPG면 백전백승이다. 분삼석법의 출제경영 연구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함께하는 양쌤의 품질경영 기사, 벌써 네 번째 과목인 실험계획법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 실험계획법은 제가 크게 학습세는 4개로 나눠놨지만 이 교육에서는 대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다요인 실험계획까지에 관련되는 주로 분산 분석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한 카테고리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분할법 등의 여러 가지 실험계획법을 두 번째 카테고리, 그리고 요인배치법부터 다구치 실험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봐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눈 이유는 먼저 이 아노바 테이블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그 요인배치법에 관한 사항은요, 실전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라 통계의 하나의 원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즉 학습 과정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이론적 측면이 좀 강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실험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기본적인 그 시험에 소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수업을 받을 때는 이걸 왜 배우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론과 함께 실제 정해져 있는 표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표준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이 분산 분석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양쌤과 함께하는 실전 실험계획법이라는 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시험에 관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험계획법의 기초 부분인 분산분석과까지는 대략적으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개념이 기본적으로 한 2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개념이나 인류인 실험은 거의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인 실험을 가지고 주로 개념을 많이 설명하는데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한 문제 출제됩니다. 즉 반복 없는 이요인, 반복 있는 이요인, 난개법, 호남보형, 그리고 다요인이 각각 한 문제니까 5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앞에서 4문제가 되기 때문에 9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인류인 실험이니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객관식 시험은 기본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대부분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그 학습을 하시면 이거는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앞분의 수업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한 2-3번씩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문제를 풀어서 학습하시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실험계획법의 제1강은 실험계획의 개념과 기본 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의 홍공 주제입니다. 실험계획의 목적과 실험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험계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험계획의 유형과 분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험계획의 제1강의 첫 번째 주제는 실험계획의 목적과 순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험계획은 기본적으로 DOE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오브 익스피리언스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DOE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분인데요. 그 피셔라는 분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 실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난개법 실험을 최초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뭘 만들었냐면 F분포를 만들었는데요. 자기 이름의 이니셜자죠.
근데 이 분포를 통해서 소시료에 대한 이론을 완전히 정립시키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시료 검사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누구라 했죠? 고셋이라고 그랬죠? 고셋이 어느 대 출신이에요? 옥스퍼드 출신이죠. 이분도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그 두 사람은 굉장히 교감 상태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셋과 기본적으로 이 피셔에 의해서 완전히 소시료 검사가 구축이 됐고요. 실제로 또 이 피셔는 저 친구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습니다. 카이저국 분포를 만든 피어슨. 피어슨하고는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실제로 피어슨의 이론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 그랬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사람이 피셔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 오늘날의 통계학의 주류를 있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피셔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실험계획법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품질 특성에 대한 결과를 아는 데는 그것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것을 표준화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하나와, 그 다음에 이 요인들과 이 특성과의 상호관계, 즉 함수관계를 규명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요인을 컨트롤해서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추측통계학 부분의 장르를 완전히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계획은 통계학과 별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추측통계학의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체계화했던 방식이 바로 난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 문제 비슷한 것만 나오면 이건 다 실험계획법 문제고요, 그냥 난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실험계획법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요 요인을 검증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요인이 특성에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파악한다 그랬고요. 그 영향도가 과연 어느 정도냐, 즉 요인별로 영향을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높은 놈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형태의 시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피셔는 이 밑변의 크기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피셔 이론은 뭐냐 하면은 밑변의 크기와 높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 높이의 크기가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서 밑변이 작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직접 비교를 하려면 결론적으로 산포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산포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순수 오차와 이거 외의 요인을 분류해서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는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인에 대해서 검증도 하지만은 거꾸로 공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사항도 체크를 해서 이것을 방어를 할 건지 관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가장 좋은 값이 무엇이냐, 즉 최적화 추구죠. 가장 효과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요인 중에서 이 요인이 어떨 때 기본적으로 밑변에 대해서 높이가 최대로 되느냐,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에 대해서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꾸로 밑변이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때 가장 효과적이 되죠.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 즉 최적화 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실험계획법의 수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실험계획법의 수행 순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실험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 목적에 적합한 특성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특성치는 때로는 반응치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기본적으로 실험의 출발이 무엇이냐 하는데 그 실험의 출발은 바로 반응치를 세우는 것, 특성치를 세우는 것, 결과를 명확히 하는 것, 이런 형태로 먼저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결과란 말이에요. 특성이란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를 관리하는 건 아니죠. 결과는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은 예방의 원칙이니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즉 그것을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우리가 5M1이라고 그러죠. 이 5M1에 해당되는 요인을 기본적으로
두 내지 6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선정이 되면 굉장히 따져봐야 할 게 많으니까 실험이 복잡해지겠죠. 그렇다고 전혀 안 하게 되면 분석할 게 없으니까 적절히 돼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어쨌든 간에 특성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략적으로 2 내지 6개가 적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는 대략적으로 뭐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건 좀 곤란하다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 정도로 요인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너무 쓸데없는까지 요인으로 잡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분석을 하고 표준화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요인을 결정한다. 그 결정 대상은 주로 5M1E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변경점 항목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는 정해진 요인에 대해서 흥미 영역이 포함되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레벨 또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요인으로 온도가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온도는 최적해가 기본적으로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것이 흥미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실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20도에서 40도까지 딱 실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넓게 잡아야겠죠. 예,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는 범위, 이것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관심이 없는 범위, 명백하게 안 나오는 거. 예를 들면 한 100도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시험 범위 여기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필기시험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명백히 포함되지 않을 범위도 실험 영역에 잡아야 된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흥미 영역을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위에 해당되는 값들을 수준이라 그러고요. 이 수준은 대략적으로 2 내지 4수준 정도. 이거는 요인의 수보다는 작아요. 요인은 2 내지 6개 정도가 적절하다 그랬죠. 수준은 2 내지 4개 정도. 실전에서는 보통 2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수준까지를 만들어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수준의 간격을 등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20도에서 40도까지 실험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수준을 뭐 15도에서 45도로 잡았다면 이것을 3수준을 잡는다 그러면 15, 45의 가운데가 한 30 정도 되죠. 그럼 15, 30, 45 뭐 이렇게 3수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5도가 커졌고 15도가 커졌죠. 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직교의 원리를 따르게 되고, 직교의 원리에 따르게 되면은 곡선 회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곡선 회기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형태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예, 여기가 최적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런 형태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즉 이것을 실전에서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실전에서 이걸 곡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곡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곡률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간격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그거보다는 수준은 2, 4수준 정도로 잡는다라는 것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준이 결정됐으면 반복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서, 반복을 준다는 얘기는 실험은 여러 번 해보는 것이 재현성이 올라가겠죠. 다만 실험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은 수준의 크기와 요인의 수를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반복을 결정하는데요. 일단 이 반복이 결정되면 실험은 그냥 순차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험은 랜덤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랜덤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샘플링에서 배웠잖아요. 랜덤을 지키지 않으면 치우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치우침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랜덤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먼저 설명하는 이러한 분산 분석법은 근본적으로 다 랜덤으로 실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험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석법이 아노바라는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미 회귀 분석에서 잠깐 배웠죠. 예, 그때 했던 회귀와 잔차, 그게 바로 아노바 테이블입니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노바 테이블로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마 아노바 테이블이 아주 질릴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를 통해서 분석 및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최적해를 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적점을 찾게 되면 궁극적으로 표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로트가 아니라 표준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최적의 표준을 만들어서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다. 뭐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실험계획의 두 번째 테마는 실험계획의 5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 실험계획의 기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식 시험에 종종 나오고 간혹가다 주관식에도 5가지 실험계획의 원리를 쓰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부터 실험하다 보면 이 5가지 원리가 계속 포함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때그때 어떤 원리가 추가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화의 원리는 실험을 랜덤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랜덤으로 하냐 하면은 수준별 치우침을 막기 위한다. 즉 편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랜덤화의 원리로 실험을 한다. 현재는 그 정도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랜덤 그러면 편기 예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실험수가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실험수가 늘어나게 되면 무언가 추정하기가 좋아지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복을 늘리게 되면 근본적으로 교호작용 효과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하다 보면 교호작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교호작용이 발생하면 최적해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A2가 최적입니다. 그리고 B는 B3가 최적이에요. 그러면 A2, B3가 최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호작용이 있으면 물론 이게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렇게 될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교호작용이 있을 때 A2, B3랑 최적은 엉뚱하게 A3, B1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 실험을 해봐야만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반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반복을 통해서 재현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복의 원리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정도를 좋게 하고 즉 기본적 평균치의 신뢰 구간을 좁게 볼 수 있고 교호작용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로 시험 문제에서의 포인트로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난개법 실험으로 대표되는 블록화의 원리입니다. 이 블록화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랜덤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실험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층별을 합니다. 층별을 하면은 결국은 이것도 인해서 블럭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데 블록 내에서만 반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블록 내 반복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층화 랜덤이라고 합니다. 이 층화 랜덤은 결국은 전체 랜덤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부분적인 랜덤을 돌린다. 그럼 부분적으로 랜덤을 돌리면 실험이 굉장히 쉬워지죠. 예, 이렇게 해서 실험을 효과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합니다. 블록 내 실험 환경을 균일하게 한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난개법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는 어쨌든 간에 시간적 공간적 층별 즉 층화 랜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블록화의 원리다. 또는 실험 환경을 균일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험 정도를 높인다. 이렇게 블록화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직교의 원리입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수준을 등간격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때 곡률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변곡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곡선 회귀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함수, 3차 함수식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직교의 원리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직교의 원리에 대한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시험에 이건 안 나오는데요. 직교성을 활용해서 검출력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교란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직교의 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이 말이 안 들어가면 설명이 안 됩니다. 직교의 원리로 설계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직교의 원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를 찍기는 굉장히 쉽죠. 하여간 5가지 원칙 중에서 직교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원리는 교락의 원리입니다. 이 교락의 원리는 뭐냐 하면요. 섞여 있다라는 뜻이죠. 교락이라는 것이. 근데 일부러 섞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할 의미가 없는 것. 물론 실험을 하는데 구할 의미가 없는 걸 실험하지는 않죠. 여기서 구할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고차의 교호작용입니다. 대개 이 교호작용은 2요인 교호작용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이렇게 3요인 이상도 교호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희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고차의 교작용은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하지 않게 하냐 하면은 그 값을 기본적으로 실험의 수를 줄이는 거예요. 즉 블럭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블럭에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을 대신에 그 블럭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실험수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락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요. 어쨌든 실험 비용을 줄인다. 고차의 교작용을 희생시킨다. 라는 말이 전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교락의 원리나 직교의 원리는 1차적으로 이 분사분석법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뒤에 3단계, 4단계 수업을 하게 될 때 그때 교락법이나 분할법 뭐 등등의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5가지 기본 원리의 제목과 핵심 키워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험계획의 유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류 방법으로는 요인의 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하는 요인의 수를 몇 개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험 요인은 인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거는 좀 옛날 표현인데요. 요인이라고도 나오고 시험에 인자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인자 요인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인의 수에 따라서 1요인 실험, 2요인 실험, 다요인 실험. 아까 제목이 그랬죠? 1요인 실험, 2요인 실험, 뭐 반복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요인 실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인이 1개, 이건 요인이 2개, 이건 요인이 여러 개.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앞에 붙은 개수에 따라서 요인의 수를 알게 됩니다. 보통 1요인 실험수는 보통 요인을 A라고 부르고요. 2요인 실험은 대개가 A, B라고 합니다. 다요인 실험에서 3요인 같으면은 그러면 요인을 A, B, C라고 하겠죠.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로 보통 요인을 표기하는데요.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실험의 원칙 중에서 첫 번째가 랜덤화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험 배치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험이 기본적으로 모든 수준 조합에서 랜덤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과 또는 수준 조합의 일부냐 아니면 랜덤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부가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 조합에서 완전히 랜덤으로 일어나는 실험을 완비형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요인 실험법입니다. 반면에 불완비형 실험계획법은 이렇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 분할법이나 일부실시법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험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모형에 의한 분류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흔히 나오는 얘기가 모수와 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구조모형에 의한 분류는 3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가 모수모형입니다. 이 모수모형은 뭐냐 하면은 모수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파라메터 아니겠습니까? 즉 모수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실험을 한다 할 때 모수모형이라고 합니다. 모수에 해당되는 요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표준화 대상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관리 대상 요인이라는 얘기죠. 관리 대상 요인으로만 구성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모수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온도와 습도 같은 이런 것들이죠. 라틴 반격법으로 대별됩니다. 두 번째는 모수모형과 반대되는 것이 별량모형입니다. 이 별량모형은 별량 요인으로만 구성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별량 요인으로만 잡은 거죠. 이 별량 요인은 표준화 대상이 아닙니다. 표준화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오차 요인을 얘기합니다. 이 오차 요인이니까 결국은 밑변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에요. 얘는 당연히 표준 영향에 높이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밑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밑변이 길면 안 되잖아요. 밑변이 길게 만드는 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뭐 어떤 것들이냐면 그 측정 오차라든지 뭐 샘플링 오차도 해당이 되지만 또는 뭐냐 하면은 환경 오차에 관한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의 온도라든지 기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심하게 준다면 우리가 표준화를 하더라도 관리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품질을 잘 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실험을 주로 하는 것을 별량 모형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혼합 모형은 이 두 가지의 요인들이 섞여서 실험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난개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주로 모수 모형을 기준으로 배우되 일부 혼합 모형과 별량 모형을 섞어서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품질은 생존의 핵심 하드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때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올바른 표준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